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현명하게 설계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지현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이 어렵고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가성비 있게 설명해 드릴 임지현 전문가입니다. 네, 쉽고 가성비 있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어서 우리 권성도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리의 보험 사나이 권성도 전문가입니다. 의리 있게 이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속 뻥 뚫리도록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권성도 전문가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우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진심인 남자 조승우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 가득 담아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펫 보험입니다. 임지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 관련한 내용들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펫 보험으로 내용을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반려견을 3마리나 오. 키우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이가 애들이 들다 보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3마리를 이제 3년 동안 병원을 갔는데 어느 정도 나왔을지 아실까요? 3마리니까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맞아요. 그럼 한 300~400만 원 정도요? 그 정도였으면 너무 네. 좋았을 텐데 네. 사실상은 저희가 토탈로 해서 한 2천만 원가량 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펫보험을 준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펫보험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펫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저희가 수치로도 따질 수는 있는데요. 저희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동에 사는 반려견, 반려묘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따져보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양육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양육비라던가 아니면 치료비 같은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가장 많이 키우는 게 1순위가 강아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양이, 그리고 세 번째가 물고기, 그리고 네 번째가 햄스터.
이렇게 키운다고 해요.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손이 정말 많이 가지만 일단 물고기나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동물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키운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게 강아지랑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육비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더불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치료비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치료비도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육비만 생각을 하셨던 분들, 양육비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앞전 사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좀 소모가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사료 먹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네. 실내에서 배변하는 강아지들은 실내에 있는 배변 패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더불어서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 저희가 수돗물 먹일 수 없다 하셔서 물도 사서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진짜 비싼 거 먹지를 않거든요. 3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진짜 비싼 거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식이라는 거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식 비용도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그 배변 모래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예쁘게 미용을 하고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옷에 들어가는 의류비나 아니면 미용비까지 따진다면 이렇게 따졌을 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는 15만 4천 원인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 원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2만 6천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나 생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만약에 아프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치료비만 해도 78만 7천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를 어떻게 해서 내가 계산을 해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책정을 할지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지 만약에 병원을 가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양육비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평균 비용이 뭐 78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사실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이 한번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 진료비, 치료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로 가늠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일단 저희 강아지가 이제 병원에 많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쉽게 생각하면 사람보다는 진료비가 더 많이 드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CT나 뭐 MRI나 찍을 때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에서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처리가 되지만 이거는 저희가 그대로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랑 그리고 뭐 염증 같은 거 제거하는 거를 했었을 때도 이런 CT나 검진이랑 다 포함해도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유,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저희가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좀 어느 정도 더 디테일한 검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한다거나 그럼 입원했을 때에도 입원 비용이 저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3만 원부터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얘네들은 단위가 그냥 10만 원부터 무조건 시작이 돼버립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강아지가 안 아플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강아지를 평생을 키우고 고양이를 평생을 키울 때 아플 것까지 생각을 해서 치료비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저희가 잘 키우면서 케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잘 챙겨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병원비가 정말 부담이 좀 크다라고 저도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펫보험이잖아요. 우리 전문가님이 펫보험 준비를 해오셨다면 결국에는 이 보험으로 좀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강아지들은 이런 게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나 아니면 반려동물들은 안보험이나 이대 진단비나 네. 이런 게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사람들의 그 비슷한 개념인 실손 의료비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 수술 입원 되는 거는 당연히 나오고요. 근데 이제는 MRI나 CT가 다 탑재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배상 책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배상 책임은 우리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남을 핥히거나 해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피해를 입혔을 때 여기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 강아지가 그 애견 호텔에 놀러 갔다가 다른 강아지를 앙 하고 살짝 물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기스가 나기 때문에 그 동물에서 이제 병원을 가면 병원비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배상 책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 데리고 다니기에도 조금 더 안심이 될 수 있어서 이 준비를 할 때 보험 회사마다 각각 보장되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네, 하지만 나에게 맞게 그리고 우리 동물에게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은 배상 책임은 꼭 들어가 있는 걸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100% 내가 다 받는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원래 10만 원을 내야 될 돈을 7만 원이나 6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펫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그래도 확실히 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펫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배상 책임, 진료비, 치료비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됐으면 저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네. 좋겠는데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뭐 보험에서도 거기에 항상 뭐 문구에 보면은 임신과 출산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아, 그래서 네. 임신과 출산은 당연히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정기검진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아쉬워하는 게 강아지나 고양이는 중성화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성화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아지들이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치를 보장 안 해줍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병원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고를 조금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다양한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사람과는 또 다른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좀 이건 정말 의외의 사고였다 했지만 이제 보험으로 조금 보장이 되었다 하는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사례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게 보장이 되는 것들을 역시나 요 안에 있는 것들로 보장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는데 사실상 진짜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저희 강아지를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 강아지가 제 옷을 뜯어 먹었어요. 옷이요? 네, 뜯어서 네. 먹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원래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먹고 하는데 깨끗거리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군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물질이 끼어 있다. 그래서 장을 적출을 해서 이물질을 떼고 그다음에 다시 봉합수술을 하고 어우. 이런 과정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제가 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하게 아유, 됐습니다. 강아지 너무 많이 고생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제가 만약에 펫보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진료비, 그리고 뭐 약을 저희가 맞잖아요. 이런 네. 주사제 같은 것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으면 제가 한 50% 정도에는 그 금액을 조금 절감할 수 있었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전문가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꼭 준비를 하자라는 걸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한 차이가 있고 또 보험사별로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우리 펫보험을 시청자분들께서 준비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만은 주의하자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강아지를 3마리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강아지를 키우면은 할인이 또 됩니다. 많이 키우면 할인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동물 등록을 하신 분들,
그럼 여기에도 2%에서 5% 정도 할인이 되고요. 예방 접종을 하셨던 분들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기견일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조금 귀찮기는 해요. 이것도 인증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증을 좀 해가지고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4명 중에 1명이 키운다고 하는 요즘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펫보험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 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펫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더 집중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하는 주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집중하셔야겠죠? 권성도 전문가님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리 뭐 운전자 보험 하도 많이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뭐 비슷하다 아니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자동차 보험을 많이 준비를 하고 드러났지만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정말로 다른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저도 이 두 가지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이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보시면은 정말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보통 뭐 1000명당 뭐 차량 대수가 502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통 보시면 거의 다 자동차 보험은 뭐 의무 가입이다 보니까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뭐 오래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차에 대해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방어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고가 났을 때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같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이제 신체나 차량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벌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우리가 준비를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사고가 없으면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운전자 보험은 한번 준비를 하면 그 보험료가 그대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1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따로 돌려받는 비용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말하는 좀 과도한 사고라고 하죠. 좀 중한 사고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들 있는 것이 우리가 좀 뭐 출퇴근을 할 때나 좀 급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규정 속도보다 뭐 더 밟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규정 속도가 뭐 60km다라고 보면 80km, 20km 이상을 이제 주행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12대 중과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갓길이나 1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보통 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우리가 비켜나간다고 나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앞지르기 보통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앞지르기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다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도 중과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운전자 보험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고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론 무조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보험은 차에 대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 혼자만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엄마가 들어놨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안 해도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부부 한정, 뭐 가족 한정, 뭐 모두 다 뭐 운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가족들 보통 다 한 사람이 준비를 하면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누구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각 개인당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가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보험은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운전을 많이 안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가끔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에 대해서 미숙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 운전자 보험 어떻게 보면 비용이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보험도 아닌데 그것들을 그냥 넘겨버리고 준비를 안 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 책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회사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인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회사에서 나에게 보장을 법인 차량에 대해서 보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운전자 보험에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4, 50 그리고 많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200, 300까지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 분들이 보통 10,000원대 정도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저렴한 보험료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내가 내고 있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인지 자동차 보험인지 조금 더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10,000원을 내고 있다, 뭐 50,000원 내고 있다. 정말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많이 보험료 내시는 분들은 혜택도 많이 받고 계신 건가요? 보통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뭐 좀 내가 보험료 많이 내고 있으니까 보장도 엄청 클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구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장을 받을 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을 많이 낸다고 보장이 엄청 늘어나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장 보험료라는 게 10,000원이 들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적립보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적립보험료는 뭐냐? 보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적립보험료라는 것들을 넣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해지나 환급금에 대해서 올리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그리고 실적으로 보장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통 설계사나 보험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많이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증권을 봤을 때 적립보험료라는 이 문구 옆에 금액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요거는 적립보험료가 들어가서 내가 좀 더 보험료를 더 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적립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다른 저축에다 넣어 주시는 게 상당히 맞지 않나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갱신으로 많이들 준비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해지연금이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사실 우리가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계속 좀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운전자 보험도 한번 가입한 다음에 쭉 유지를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예전에 준비를 해주셨던 분들 중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법에 대해서 시행이 됐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민식이법이 있죠. 민식이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스쿠준 사고에서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할 경우에 우리가 민식이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민식이법이 상당히 좀 세다 보니까 처벌이 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담보들이 빠지게 있다 보면 그러면은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으로 우리가 2020년대에 민식이법이 생겨나면서 그때 운전자 보험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보장에서 벗어나는 담보들이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는 내가 2년 정도 주기마다 이 운전자 보험을 좀 체크를 해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14년도에 이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증권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담보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들어가 있지만 실적으로 한도가 지금 3천만 원밖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이 7천에서 1억이 나왔다라고 쳐 보시면 3천만 원밖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7천만 원을 내 돈으로 합의금을 줘야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옛날 보험은 상당히 나는 좋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게 된다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꼭 이런 부분들은 미리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우리가 이 보험을 준비할 때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 만한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죠. 내용이 되게 복잡하죠. 뭐 설명도 길고 네. 보면 모르겠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운전자 보험 증권을 딱 보셨을 때 딱 4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내용에서 이 금액이 2억이라는 금액으로 들어가 있냐. 두 번째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5천만 원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인과 대물이 나눠져 있어요. 대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하, 대물은 500만 원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선택사항 중에 자동차 부상치료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병원을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CT도 찍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찍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고의 어떻게 보면은 치료 부상에 따라서 위로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금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우리가
1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에다가 부가적으로 금액이 많이 나간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상해담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상해담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좀 유병력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실적으로 상해담보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 병력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운전자 보험에다가 상해담보를 넣어서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은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갱신으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해담보도 똑같이 갈 수 있거든요. 한데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20년마다 계속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20년 뒤에 또 상해담보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에다가 상해 특약을 넣는 경우는 내가 종합보험에 준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종합보험에 넣기 어려우신 분들만 이 운전자 보험에다가 상해 특약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 준비하실 때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점, 그리고 꿀팁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해 담보를 운전자 보험에 함께 넣는지 아닌지, 요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운전자 보험 준비하실 때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운전자 보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보험과 다르고요. 자동차 보험은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준비가 가능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각 개인당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우리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적립금 그리고 상해 특약은 빼시면 좋은데 단 이 상해 담보를 종합보험에다가 넣으실 수 없는 병력이 많으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에다 상해를 넣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입 후에 우리가 준비한 후에 2년이나 3년 뒤에는 꼭 이 운전자 보험을 꼭 체크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이 마지막 주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귀를 쫑긋 열고 들어주셔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 질병이 바로 암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암보험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관련해서 조승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암보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험이에요. 옛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암보험 하나 정도 있니? 예. 근데 이 암보험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은 이 암보험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트렌드를 빨리 쫓아서 내가 이 암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센스 있는 시청자님들로 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3명 중에 1명이 진단을 받는 질병입니다. 무서운 질병이죠. 근데 최근에는 또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고 많은 치료법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평소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질병이기도 한 게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암보험이 어떤 보장을 받는지 그리고 요즘은 어떤 트렌드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우리 센스 있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센스 있는 시청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전문가님이 암보험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암보험이 없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암보험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현명할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암 발병 이후에 생존율에 대해서 좀 통계 수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전문가님? 네, 이 부분이 이제 암보험 트렌드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인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는 암의 진단을 받으면 무서운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료를 보시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 300만 명을 기준으로 생존율을 확인을 한 겁니다. 최근에 5년간 생존율이요. 무려 70.7%로 지금 높아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생존을 하신다는 의미고요. 이 추정 수치는 93년에서 95년에 발생한 암 환자의 생존율의 42.9%랑 비교를 했을 때 무려 30%나 지금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남성분들, 여성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게 나왔는데요. 지표를 보시면 77.3%가 여성분들이 생존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64.5%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요즘 더 안치율이 높아지고 있는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의 여성분들이 진단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거보다 암은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암의 트렌드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암보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암 발병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 아닌가요? 좋은 뉴스죠. 네. 우리가 뭐 잘못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좋은 뉴스인데 그에 따른 또 단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비용인데요. 네. 우리가 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치료 기간이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90% 이상이 항암 치료나 수술 치료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암 치료를 받으시면 매회 한 1,0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 부분이 또 100%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치료를 받기 위한 뭐 요즘은 상급병원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숙박비나 교통비도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암의 진단을 받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이 경제 활동의 단절로 인한 이런 생활 부분의 비용들이 굉장히 높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비용 부담이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단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한 번의 치료에 무려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출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치료 기간 동안 소득 단절까지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암에 걸린 환자분들께서는 앞이 캄캄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말씀해주신 표적 항암 치료, 이 내용은 대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표적항암 치료라는 단어도 최근 트렌드, 암보험의 트렌드에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보험인데요. 항암 치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암 치료는 우리 과거에 머리를 밀고 그리고 치료 후에 뭐 구토나 체중 감소 이런 부작용이 따르는 치료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세포까지 한 번에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말 그대로 표적, 우리가 암세포만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이 항암 치료가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 항암 치료는요, 조직 검사나 수술을 통해서 조직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치료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요, 이 표적 항암제에 사용되는 이 약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치료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암을 좀 예를 들어 드리면요. 네. 유방암에 쓰이는 표적 항암제가 지금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 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비용이죠. 네. 180만 원, 그리고 많게는 5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이 치료를 많게는요, 128회나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치료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한 7,500만 원까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적 항암 치료를 비용이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이제 치료법인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말씀드리는 비급여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면 진단금을 받거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뭐 비쌀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이 표적 항암 치료 굉장히 비용이 고가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실 암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 100%다 내야 한다고 하면 너무나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니까 정말 건강보험으로 우리가 또 보장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더욱더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항암 치료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여 항목이 아닌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암보험 있니? 그리고 그다음엔 암 진단금 있니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진단금이 아니라 암 치료비 있니? 라고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요, 2019년 12월 이전에 준비하신 암보험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렇군요. 말씀드린 표적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내 암보험 증권을 지금 열어보시고, 나는 진단비만 있다라고 하면 이 트렌드에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시청자님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리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중에 진단비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서 치료비 담보도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괜히 다시 한번 좀 증권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진단비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새롭게 또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이드라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보험은 많이 들어놓으면 좋겠죠. 네. 많이 진단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에 따른 근데 보험료와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보험 준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암 치료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세요. 뭐 간암의 경우는 6,6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고, 뭐 폐암의 경우도 4,6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연봉의 2배 정도의 진단금을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령화 사회에 연령이 높아지면 진단금으로 모든 걸 준비를 했을 때에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진단비는 적정 수준, 연봉 정도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최근 말씀드린 이 치료비 부분을 좀 보강을 하시면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 준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비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현명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걱정된다. 지금이라도 암보험 준비하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지금 보험을 가입하면
바로 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세모예요. 세모. 왜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보험은요. 면책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감액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보험사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질병을 미리 대비해 놓고 보험을 들었다가 또 그 질병이 아닐 경우에 유지도 안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질병을 숨기고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손해율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상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면책기간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면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액기간은 1년이나 2년 이내에 보장금이 내가 가입된 진단금이 3천만 원이면 50%, 즉 1,500만 원만 보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모든 보험에, 대부분의 보험에는 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데 제가 왜 세모라고 했냐면요. 최근에는요. 이 암보험도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특정 보험사들에서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내가 오늘 보험을 가입했으면 다음 날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 귀 기울여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보험들도 좀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희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암이라는 게 워낙 큰 질병이다 보니까 보험에서도 최초로 1회만 보장해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과거에는 우리 진단비 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셨을 경우에는 옆에 증권을 보시면 최초 1회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진단금을 받고 끝나는 보험이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요, 이 트렌드도 좀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치료 기간이 좀 뭐 장시간이 되면서 혹은 암이라는 질병이 내가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 완치를 했다 생각했는데 추적 검사를 해보니 또 발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거의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해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쿵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제발, 전이 이런 단어들을 들으니까 정말 갑자기 확 무서워지는데요. 실제로 이 암을 진단 받으시고 여러 번 진단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통계치를 보시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절반이 이 전이암 환자라고 합니다. 네. 이 전이암 환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있던 보험에서는 보장을 못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 단어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합암 진단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진단금은 한 번만 딱 최초 1회로 받는 게 아니라 암의 진단금을 최초에 받으셨다가 또 전이가 됐을 때도 받으실 수가 있고 보장을 아니면 새로 또 원바람이 다른 부위에 발병이 되셔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명입니다. 보험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런 보험들이 또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암은요. 과거에는 고령자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는 질병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20대, 30대 환우분들도 많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까워진 질병, 그렇지만 아직도 무서운 질병,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생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서 보험 상품도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내가 암보험은 누구나 있는 보험이지만 예전 겁니다. 그래서 낡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죠. 암보험도 이렇게 리모델링이 꼭 필요성이 있는 보험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짚어본 대로 생존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 치료의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여러분의 보험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리모델링 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